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정직한 도둑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출생해서 1881년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언젠가는 읽어야 할 작가, 평론가들에게는 가장 문제적인 작가, 문인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작가, 제1순위로 꼽히는 그 영향력에 있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작가이다. 그를 스승이라고 부른 니체로부터 그를 선구자로 추앙한 프랑스 실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사상과 문학은 그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일생 동안 그를 괴롭힌 간질병, 사형 집행 직전의 특사, 기나긴 시베리아 유형 생활, 광적인 도박벽, 그리고 끝없는 궁핍과 고난으로 점철된 작가 자신의 인생을 반영하듯 그의 작품들은 격정적이고 논쟁적이다. 1821년 11월 11일 모스크바의 마린스키 자선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도스토옙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월터 스콧의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전기와 역사 소설을 탐독했다. 이후 그는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데의 영향을 받아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게 된다. 그는 당시 농노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급변하는 과도기 러시아 사회 속에서의 고뇌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정신분석가와 같이 인간의 심리 속으로 파고들어가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고도 예리하게 해부한 도스토옙스키의 독자적인 소설 기법은 근대 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작품들에 나타난 다면적인 인간상은 이후 작가들에게 전범이 되었다. 선과 악, 선과 속, 과학과 형이상학의 양극단 사이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상가로서 도스토옙스키는 당대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회적 철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제기하고 숙고한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도 변치 않는 삶의 영원한 가치를 전해준다. 정직한 도둑, 무명인의 수기 중에서. 어느 날 아침 내가 직장을 향해 막 나서려 할 때 놀랍게도 나의 요리사이자 세탁부이며 가정부를 겸하고 있는 아그라페나가 나와 이야기하러 방으로 들어왔다. 지금까지 그녀는 지독히도 말이 없는 평범한 아낙네였기 때문에 점심을 무엇으로 준비할까에 대한 몇 마디의 문의 외에는 나는 근 6년 동안 그녀에게서 어떠한 다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터였다. 전날이 제가 왔습니다. 작은 방을 세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녀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어떤 방 말인가? 부엌 근처에 있는 것 있잖아요. 뻔한 걸 묻고 그러세요. 왜 그러지? 왜라니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렇지요. 왜 그런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 도대체 누가 세든단 말인가? 누가 세들 거냐고요? 세입자가 세들지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아, 거긴 좁아서 침대를 들여놓을 수 없지 않은가? 도대체 누가 거기서 살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거기서 산다고 했나요? 잠만 조금 자면 돼요. 그 사람은 주로 창가에서 지낼 거라고요. 어떤 창문 말인가? 어떤 창문인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꼭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는 말투라니까. 앞쪽으로 난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바느질도 하고 또 다른 뭔가도 할 테지요. 아니면 의자에 앉으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은 의자도 가지고 있고 또 탁자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아주 선량하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월세는 은하로 3루블씩 받을 거고요. 긴 입씨름 끝에 나는 마침내 어떤 나의 지긋한 남자가 부엌 옆방에 하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그라페나를 설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아그라페나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반드시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잠시도 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일이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녀는 깊은 우수에 잠겨 심사숙고하며 2주 혹은 3주를 보내는 것이다. 이 기간에 그녀가 요리한 음식은 형편이 없고
세탁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바닥은 늘 더럽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이 기간 동안 많은 불유쾌한 일들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말수 적은 여자가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녀의 빈약한 머리에 어쩌다 생각이나 계획 비슷한 것이 떠오르는 날엔 그녀를 저지한다는 것은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 조용한 생활을 소중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사람에게 최소한 여권이나 그 비슷한 신분증 같은 것은 있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있다마다요. 그 사람은 선량하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3루블씩 내기로 약속했어요. 다음날 나의 조촐한 독신자 아파트에는 새로운 거주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나는 짜증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쁘기까지 했다. 나는 철저하게 사람과의 교제 없는 은둔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에겐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외출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을 적막하게 지내다 보니 나는 당연히 은둔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10년, 15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독신자의 볼품없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아그라페나 같은 여자와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 속에 성격 온순한 새로운 거주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하늘에 감사할 일이었다. 아그라페나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소개하지 않았음이 곧 밝혀졌다. 내 집에 새든 새로운 거주자는 정말로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여권을 보니 내가 첫눈에 짐작했듯이 퇴역 군인이었다. 그것을 눈치채기란 어렵지 않았다. 새로운 거주자인 아스타피 이바노비치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다. 내가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아스타피 이바노비치가 때때로 자기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내 삶의 만성적인 지루함 속에서 그런 이야기꾼의 존재는 보배나 다름없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에게 적잖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스타피도 아그라페나도 각자 자기 볼일 때문에 집을 비워서 나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나는 방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리로 가보았다. 정말로 어떤 낯선 사람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내였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프로코트 하나만을 입고 있었다. 당신 누구요? 알렉산드로프라는 관리자가 여기 사나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 썩 나가시오. 그 방문객은 조심스레 문 쪽으로 뒷걸음질치며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수인은 분명히 여기에 산다고 하던데. 어서 가, 어서 꺼지라고. 다음날 점심 식사 후에 아스타피 이바노비치가 수선 중인 프로코트를 나에게 대보고 있을 때 또다시 누군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어제 왔던 그 남자가 내 눈에 들어왔고 그는 태연하게 옷걸이에서 내 긴 외투를 벗겨 겨드랑이 밑에 쳐넣더니 집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아그라페나는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줄곧 그를 지켜볼 뿐 외투를 지키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는 그 도둑놈을 뒤따라갔으나 10분 후에 숨을 헐떡이며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도둑놈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뭐 운이 없다고 칩시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그래도 다른 외투가 하나 남았으니 다행이지요. 그것마저 도둑놈에게 빼앗겼더라면 정말 곤란할 뻔했소. 그러나 아스타피 이바노비치가 매우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코트를 도둑맞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는 도무지 진정하지 못했다. 그는 줄곧 해오던 일을 집어던지고 방금 일어난 일을 눈앞에 보듯이 계속 어떤 식으로 외투를 도둑맞았는지, 자신은 도둑으로부터 바로 2발짝 거리에 있었는데도 도둑을 잡을 수 없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일거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나 곧 일거리를 집어던지고 일어나더니 마침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둔 수위에게 책임을 물으러 갔다. 그런 다음엔 아그라페나에게로 돌아와서
그녀를 책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또다시 일거를 잡고 앉아서 도둑이 바로 코앞에서 어떻게 외투를 훔쳤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중얼거렸다. 한마디로 말해 아스타피 이바노비치는 일은 잘하지만 사소한 일에 구애를 많이 받고 남을 걱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과 나는 바보가 되었소,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저녁 때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주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도둑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는 아스타피 이바노비치의 열기 어린 반복으로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색채를 띠게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 마다요 나리. 비록 내 옷을 도둑 맞은 것은 아니지만 분하고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도둑보다 더 비열한 작자는 없다고 봐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다른 놈이 나타나 마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양 공짜로 가져간다니까요. 내 시간을 훔치는 것과 다름없지. 얼마나 추악한 짓이냔 말이에요. 분이 치밀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구만요. 나리, 당신은 어떻습니까? 속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속상하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도둑에게 물건을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지. 그렇다 마다요. 물론 도둑도 도둑 나름이지만요. 그런데 나리, 저는 언젠가 한번 정직한 도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직하다고요? 정직한 도둑이라니 말이 됩니까?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나리. 정직한 도둑.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요. 제가 말하려는 경우는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도둑질을 했다 그겁니다. 그저 그가 안쓰러울 따름이었지요. 그래,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시겠소?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2년 전의 일이었지요. 그때 나는 한 1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거처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처가 있었을 시절에 나는 완전히 몰락한 인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술집에서 그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대단한 술꾼에다가 방탕한 게으름뱅이였지요. 예전에는 어디선가 근무를 했다지만 술 때문에 일찌감치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그는 그런 하잘것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새란 어쩌다 외투 밑에서 셔츠가 보였다 싶으면 그것으로 그만. 그는 이내 그것을 처분해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봉꾼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온순하고 애교도 있는 친절한 성격에다가 남에게 구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술을 마시고 싶어도 그 처지가 어떻게 술값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쩌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즉 그가 내게 달라붙었는데 어느 쪽이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의 행동거지란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 마치 강아지 새끼처럼 들러붙어서 내가 이리 오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가 내게 재워달라고 부탁하길래 재워주었습니다. 보아하니 여권도 갖고 있는 게 특별히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와서 재워달라고 하고 또 그 다음날에도 찾아와서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있다가 자고 갔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내게 완전히 들러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해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이제는 완전히 식객이 되기로 작정했구나 하는 생각에 아찔하더군요. 그런데 이 작자는 이미 내게 오기 전에도 어떤 사무직 종사자에게 지금 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러붙어서 그와 함께 마셔댔다는 겁니다. 그 사무원은 그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죽어버렸대요. 나에게 들러붙은 식객의 이름은 아멜리아, 즉 아멜리안 일리치였어요. 이자와 어떻게 지낸다? 나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그를 쫓아낼 생각을 하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가련하게 몰락한 인간을 쫓아내다니. 그 말없는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강아지처럼 앉아서 내 눈만 쳐다보는 겁니다. 술이란 것은 사람을 이토록 무섭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네, 에밀리아누 씨가 어서 나가게 라고 할까? 아니면 나 하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까지 떠맡는다는 말인가? 라고 할까?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말을 할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모양새를 보니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창가에서 일어나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를 저 구멍투성이에
작은 바둑무늬 보따리를 집어든 다음 옷의 구멍도 가리고 또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외투를 단정히 입을 듯 싶었습니다. 그는 매우 섬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내려갈 듯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완전히 몰락한 인간은 아니더군요. 나는 그가 측은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밀리아누 씨가 자넨 우리 집에 오래 머물 수가 없네. 나는 곧 다른 데로 이사 갈 거고 그러면 자네는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알렉산드로 필리노보비치라는 지금인 고인이 되셨으니 천국의 평안이 그와 함께하길. 나리 댁에 집사로 있었는데 그 일가가 시골로 이주하면서 아스타피 우리는 자네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네. 시골에서 돌아오면 잊지 않고 꼭 자네를 다시 채용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양반이셨지요. 그 해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나는 에멜리아와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 내 짐을 꾸려가지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돈이 조금 있어서 나는 어떤 할머니 댁에 방 한 구석을 빌려 쓰게 되었지요. 마침 그 할머니 댁엔 새놓을 빈 방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딘가에서 유모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홀로 사며 연금을 받아 생활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안녕이다. 에밀리아누 씨가 이 사람아 이제는 나를 볼 일이 없을 거야 였지요. 그런데 날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사람을 만나고 저녁 때 숙소로 돌아와 보니 방의 트렁크 위에 앉아있는 에밀리아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지저분한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고 외투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할머니에게서 교회용 서적까지 빌려와 발로 떠받친 채 읽고 있지 뭡니까? 어디에 이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만 팔에 힘이 쫙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왜 처음부터 내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다짜고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에멜리아, 신분증은 가져왔나?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곰곰이 다음과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 방랑벽 있는 친구가 나에게 큰 방해가 될까?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그리 큰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도 먹을 것이 필요하겠지. 아침에 그저 빵 한 조각에다 조금 더 맛있게 먹자면 양파를 곁들여 식사하도록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점심 때도 빵과 양파를 주면 되겠고, 저녁 때도 빵과 끄바스는 맥주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만일 원한다면 빵을 주면 될 거야. 수프까지 끓여 먹는다면 우리는 목구멍까지 포만감을 느끼겠지. 나는 말하자면 그리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많이 먹지를 않거든. 그에게는 단지 술 한 잔이면 족하지. 그러나 그가 술집에서 나를 망쳐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자 날이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라 나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일 에멜리아가 떠난다면 내가 그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의 아버지여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타락한 생활에서 구해내고 술을 끊게 만들어야지 하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에멜리아, 자네 내 말을 조금 들어보게. 이제부터는 내 곁에 머물면서 내 말대로 해야 해.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라도 가르쳐야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닥달하자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있게 놓아두며 에멜리아, 자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관찰한 다음에 자네에게 알맞은 일을 골라주겠네 하였지요. 왜냐하면 날이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에게 재능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를 흘끔흘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에밀리아니 씨가 자네는 참으로 침울한 사람이구먼. 저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런저런 말을 꺼냈습니다. 에멜리아 일리치, 자네는 이제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해. 게으름 피우는 것은 이제 충분하네. 한번 보게나 자네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외투로 말하자면 거저줘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것세. 부끄럽지 않은가? 이젠 좀 체면이란 걸 알아야 하네. 고개를 떨군 채 에밀리아누 시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리. 그자는 자기 혀까지 마셔버릴 지경에 이른 인간으로 말 한마디 없이 있더군요. 그는 오이에 대해 말하면 콩에 대해 말하는 인간이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더니만 한숨을 푹 내쉬지 않겠습니까? 에멜리안 일리치, 왜 그렇게 한숨을 내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거리에서 어떤 두 아낙네가 다투었습니다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한 아낙이 갑자기 다른 아낙이 들고 있던 귤이 가득한 광주리를 쳐서 귤이 사방에 흩어졌지요. 그래서 어쩌단 말인가? 그러자 광주리를 떨어뜨린 여자가 다른 여자를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쨌단 말인가? 에밀리안 일리치, 뭐 그냥 그랬다고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저는 그냥 본 걸 말한 것뿐입니다. 그냥 그랬다고? 그냥 말한 것뿐이라고? 나 참 에밀리안이시까 술을 너무 마셔서 자네 머리가 돈 거 아닌가? 또 어떤 신사가 고로호바야 거리에서 지폐를 한 장 흘리고는 사도바야 거리에 가서야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근데 어떤 사내가 그 지폐를 발견하곤 내게 행운이 왔구나 하면서 주우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내가 내 행운이다. 내가 너보다 먼저 보았단 말이야 하며 역시 지폐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안 일리치, 그래서 두 사내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아스타피 이바니치, 그때 그 순경이 다가와 지폐를 집어 그것을 잃어버린 신사에게 건네주곤 그 두 작자를 파출소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죠.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 교훈적인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에멜리아니시까?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아이고, 에밀리아니시까 사람들이라니. 자네는 제정신을 단 3꼬베이가에 팔아버릴 인간이야. 에멜리안 일리치,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뭡니까? 아스타피 이바니치. 무슨 일이든 시작해보라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시작해보란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제발 어떤 일이든지 하란 말이야.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스타비 이바니치.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채용하려 하지 않을걸요. 아스타비 이바니치. 자네는 술주전뱅이가 아닌가, 에멜리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네를 채용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사무실에서 식당 종업원인 블라스를 불렀어요. 아스타비 이바니치. 왜 그를 불렀는데 에밀리아니시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그건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요. 아, 이제는 나까지 바보로 만드는군, 에밀리아니시까. 우리의 죄를 하느님은 벌하실 거야. 내가 이런 인간과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리 말씀 좀 해보세요. 그는 교활한 인간이었죠. 나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지겨워지면 나를 흘끔 보고 내가 노한 기색을 보이면 외투를 집어들고는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샌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시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저녁 때가 되면 잔뜩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에게 술을 먹였는지, 그가 어디서 돈이 나서 술을 마셨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고 나의 책임 또한 아닙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내 말했지. 에밀리안 일리치. 자네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이제 술은 그만 마시라고. 자네 듣고 있는 건가? 그만 마시라고. 다음에 한 번만 더 취해서 들어오면 계단에서 자도록 할 거야. 집에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아. 나의 호통을 듣더니 에멜리아는 하루 이틀은 얌전히 있었으나 셋째 날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내 심정을 솔직히 말하자면 겁이 나기도 했고 그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불쌍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느님 맙소사,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밤을 꼬박 샜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내가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글쎄 그는 그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머리를 얹고 누워 있었는데 추위 때문에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죠. 도대체 어찌 된 거야, 멜라? 세상에 어디에 있다가 온 거야?
네, 저 당신께서 굉장히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술 마시고 돌아오면 계단에서 자게 하겠다고. 저 그래서 아스타피 이바니치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여기에 누웠고 증오와 연민의 감정이 동시에 나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멜리야, 내가 자네더러 어떤 일이라도 하라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 계단에서 잘 일은 없지 않겠냔 말이야. 도대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스타피 이바니치. 그러니까 자네, 어쩔 수 없는 인간인 자네에게 말하는데 나는 굉장한 증오를 느꼈습니다. 하다못해 재본 기술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어. 자네 외투 꼬락서니가 어떤지 좀 보란 말이야. 구멍이 없는 데가 없고 게다가 그걸 또 계단에 깔고 뭉개다니. 바늘로 쓱쓱 꿰매면 좀 좋아. 체면이 훨씬 살아날걸. 아, 이 주정뱅이 같은 친구야. 그래서 날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진짜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늘 이야기는 단지 농담으로 한 것인데 그는 컵을 집어먹고 바늘을 집어든 것입니다. 외투를 벗더니 바늘에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죠. 술로 인해 썩다시피 한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도대체 무슨 수작을 하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실을 바늘에 밀어넣고 또 밀어넣었지만 실이 들어갈 리가 있나요? 그는 눈을 깜빡깜빡대며 실 끝을 핥기도 하고 꼬기도 하는 등 애를 썼지만 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늘과 실을 팽개치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멜리야, 자네 나를 우롱하는구먼. 만일 사람들마저 보고 있었더라면 자네 머리를 쳐버렸을 거야. 난 그저 자네 같은 단순한 인간을 책망하기 위해 말했을 뿐인데 하느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어서 자네가 죄에서 구원되길. 그렇게 앉아서 창피한 짓은 그만하고 또 더 이상 계단에서 자지도 말고 아무튼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나 자신도 스스로가 늘 주정뱅이 행색에다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요. 그저 당신을 나의 구원자이신 당신을 쓸데없이 괴롭힐 따름이지요. 그때 갑자기 그의 퍼런 입술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의 창백한 볼을 타고 어찌나 눈물이 흐르고 그의 빗지 않는 턱수염에 맺혀있다 흐르던지 나의 기특한 에멜리아의 눈물이 어찌나 슬프던지 나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 이 소심한 사람아, 자네한테 이런 면이 있을 줄 정말 몰랐네. 그 누가 자네에게 이런 면이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니야, 에멜리아. 나는 자네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겠네. 누더기처럼 굴러다니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러니 날이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쓸모없고 비참한 이야기여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날이 당신에겐 이를 위해 찌그러진 동전 두입조차 투자할 가치가 없겠지만 만일 내게 많은 돈이 있었더라면 나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날이 내게는 승마용 바지가 한 벌 있었는데 푸른색 바탕에 격자 무늬가 있는 아주 봐줄만한 훌륭한 바지였습죠. 한때 제게 일거리를 맡기던 어떤 지주가 주문한 것이었는데 그에게는 너무 작아 내 수중에 남게 되었지요. 내가 보기에는 꽤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중고 의류시장에 내다 팔면 1루블짜리 은하 5잎은 거뜬히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빼제르부르크의 신사들의 바지 2벌을 얻고 조끼를 택까지 두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물건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물건이지요. 그런데 우리 에밀리아누 시가는 당시 우울하고 슬픈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하루 이틀씩이나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날도 취할 만한 것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완전히 멍해져서 그리고 그 때문에 그만큼 더 불쌍해 보이는 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 세상에 그에겐 아예 마실 기운이 없는 것든지 아니면 스스로 신적 경지에 들어서서 술 마시는 것은 이제 됐다고 도리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은 큰 축일이어서 저는 저녁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술에 잔뜩 취한 에멜리아가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뭡니까. 아, 자넨 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트렁크 쪽으로 가보았지요. 이럴 수가. 바지가 없어졌던 겁니다. 내가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없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모든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바지는 나오지 않았고 나는 무언가로 심장을 쿵쿵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로 뛰어가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그녀를 문책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다음엔 혹시 증거물이라도 있을까 해서 에멜리아에게로 달려가 보았지만 이 취한 인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지요. 난 아니야. 이 사람아, 세상에 내게 바지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내가 그걸 입기라도 할까봐? 난 최근에 당신 같은 사람으로부터 치마를 하나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바지를 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 여기 누가 왔지요? 누가 다녀갔나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나는 내내 여기 있었는걸. 에멜라 일리치가 나갔다가 돌아왔지. 저기 있잖아. 그에게 물어보지 그래. 에멜리야, 자네 혹시 필요해서 내 새 바지를 가져가지 않았나? 알지? 그 외에 지주가 주문한 것 있지 않나? 아니요, 아스타비 이바노비치. 저는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았는데쇼.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다시 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또 찾았지만 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멜리아는 앉아서 끄떡끄떡 졸고 있었지요. 그래서 날이 전 이렇게 트렁크 위 그의 바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까지 불그락 푸르락 해졌지요. 갑자기 에멜리아도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그 바지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그 바지가 어디로 도망을 갔단 말인가? 에멜리안 일리치? 아니요, 저는 그 바지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그럴 리가. 그 바지가 늘 있던 자리에 없다면 뻔한 얘기 아닌가? 에밀리안 일리치, 바지가 저 혼자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램프를 켜고 일감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사는 관리의 조끼를 수선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속이 다 화끈거렸어요. 옷을 입은 채로라도 물속에 뛰어들면 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지요. 에멜리아도 내가 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날이 사람은 악한 일에 관여하면 할수록 하늘은 새가 뇌우를 예감하듯 더 민감하게 재앙을 느끼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에밀리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요새 마부의 아내에게 미치도록 반해있던 간호장 안티프 프리호리치가 오늘 결혼했대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증오에, 아시겠습니까?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다 보았습니다. 에멜리아는 나의 시선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침대 쪽으로 다가가 뭔가를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뒤적이며 입으로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바지가 왜 없는 거지? 어떤 나쁜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꺼져버리라지. 나는 무슨 일이 계속될지 기다려보았습니다. 에멜리아는 침대 밑에 쭈그리고 앉더니 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지금 도대체 왜 기고 있는 건가? 에멜리아 닐리치? 바지가 여기 없나 해서요. 아스타비 이바니치. 혹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해서요. 무슨 속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느끼면서 그에게 야율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이를테면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겠다는 거군요. 괜히 무릎만 혹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나는 그저 그 바지를 찾으면 나올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에밀리안 일리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스타피 이바니치. 바로 자네, 내 덕택에 먹고 사는 자네 아닌가? 그 바지를 그냥 도둑 사기꾼처럼 훔쳐간 사람이
내 앞에서 바닥을 기어다님으로써 내 화를 풀어주려는 그 날이 말이야. 아닙니다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그는 아까 기어다닐 때의 자세로 여전히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다시 슬슬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도 순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더니 창가로 다가와 내 옆에 앉더니 그렇게 가만히 10분 동안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하더니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내게로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죄악 그 자체처럼 무서웠으므로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아닙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저는 당신의 그 바지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는 매우 떨었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눌러댔고 그 목소리도 어찌나 떨리던지 날이 내가 다 무서워서 창문 쪽으로 바짝 다가갈 지경이었습니다. 뭐? 에밀리안 일리치, 만일 이 바보 같은 내가 공연히 당신을 책망했다면 나를 용서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바지 따위야 뭐 없어질 테면 없어지라지요. 그것 없이도 불쌍한 사람 등쳐먹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사지가 멀쩡하니까 도둑질까지 할 일은 없을 테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입에 풀칠하면 되겠죠. 나의 비아냥대는 말을 듣더니 에멜리아는 내 앞에 계속 서 있다가 앉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내내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지요. 나중에는 나까지도 경직되는 것 같아 그에게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에멜리아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따름이었죠. 아침이 되어 보니 그는 외투로 몸을 감싼 채 맨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굴욕적으로 낮추느라 침대에 눕지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나리, 저는 그가 이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오의 감정마저 느껴졌지요. 말하자면 내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치고 나로 하여금 피 끓는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 에멜리아, 에멜리아. 그런데 날이 에멜리아는 2주 동안이나 내내 술이 깰 틈도 없이 계속해서 마셔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마셔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 밤늦게 돌아오곤 했는데 이 2주 동안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말도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슬픔으로 괴로워했음이 틀림이 없고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더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모두 퍼마셔 버리고는 다시 창가에 자기 자리로 되돌아와 앉았습니다. 그가 3일 내내 창가에 가만히 앉아 침묵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얼핏 보니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마치 우물처럼 요지부동으로 앉아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른이 그것도 에멜리아처럼 늙기 시작하는 사람의 우는 광경을 본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는 슬픔과 불행으로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멜리아, 자네 왜 그러나?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이 질문이 그를 전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하느님 맙소사, 에멜리아. 될 대로 되라지. 대체 자넨 왜 그렇게 부엉이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건가? 나는 그가 불쌍해졌지요. 그냥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어떤 일이든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어떤 일 말인가? 에멜리안 일리치. 그저 아무거나요. 예전처럼 직장에 나갈 수도 있고요. 전 벌써 페도시 이바니치에게 부탁하고 온 걸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제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제가 일자리를 구하기만 한다면 제가 번 것을 모두 당신께 식대로 드리고 또 보답도 하겠습니다. 됐네, 에멜리아. 그만하게나. 자네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나.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보세. 아닙니다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아마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그 바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에밀리안이실까? 아닙니다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보아하니 전 더 이상 당신 집에 살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전 그만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요. 그는 모욕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당장에 일어나 그의 외투의 어깨 부분을 잡고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에멜리안 일리치? 제발 정신 좀 차리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 어디로 가겠다고 이러는 거냐고? 아니에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스타피 이바니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예전이 뭐가 어쩌고 어쨌다고? 예전의 당신이라니. 그래, 자네는 꼭 앞뒤 안 가리는 어린애 같구먼. 자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에멜리안 일리치. 아닙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이제부터 외출하실 땐 트렁크를 잠그세요. 저는 아스타피 이바니치. 트렁크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 저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게 좋겠어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그리고 제가 당신과 함께 사는 동안 해를 끼친 것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첫날 나는 그저 그를 기다리며 밤이 되면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나는 놀랐고 또 슬퍼졌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셈이 되었지요. 넷째 날 나는 아는 선술집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멜리안 유시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자네 벌써 그 불행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니겠지? 어쩌면 그 주정뱅이는 죽어서 남의 집 담장 밑에서 썩은 통나무처럼 누워있는지도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나는 그를 찾아다녔지요. 그리고 왜 그 바보 같은 인간이 나에게서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그날은 축제였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에멜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온통 새파랗게 얼어서 머리는 먼지투성이에 나무 토막처럼 말라 비틀어져 돌아온 꼴을 보니 틀림없이 거리에서 지낸 듯 했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더니 내 트렁크 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몹시 기뻤고 또 전보다 더 심한 슬픔이 내 영혼을 휘감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날이. 즉 나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만일 그가 빨리 돌아오지 않았다면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멜리아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꼴을 하고 온 것을 보자 내 마음은 당연히 아팠습니다. 나는 그를 다정하게 보살피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멜리아니시까 자네가 돌아와서 난 정말 기쁘네. 조금만 더 늦게 돌아왔더라면 난 아마 오늘도 자네를 찾으러 술집을 헤매고 다녔을 거야. 식사는 했나? 했습니다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솔직히 말해보게 뭘 좀 먹었나? 이봐 이 친구야. 어제 끓인 수프가 조금 남았어. 밍밍한 수프가 아니야. 쇠고기도 들었다고. 그리고 여기 빵과 양파도 있네. 자네 어서 들게나. 건강을 생각해 먹어야지. 나는 그에게 먹기를 권했습니다. 보아하니 그는 한 3일은 굶은 듯 했어요. 그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죠. 아마 배고픔이 그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애정을 느꼈지요. 자, 술이라도 한 잔 가져다 줄까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나의 속마음을 훌훌 털어놓고 옛일을 다 청산하는 거야. 나에겐 더 이상 자네에 대한 유감이 남아있지 않다네, 에밀리아니시까. 나는 술을 가져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멜리안 일리치, 축제를 기념해서 한잔하세. 술 들겠나? 아주 좋은 술이라네. 그는 팔을 뻗더니 아주 탐욕스럽게 팔을 뻗어 술잔을 집으려던 순간 동작을 멈추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집어들더니 입가로 가져갔는데 술잔을 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는 마침내 술잔을 입에 대는가 싶었는데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나 에밀리아누시까? 아닙니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저는 마시지 않으려나? 네, 저는 이미
아스타피 이바니치, 더 이상 술 마시지 않을 겁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에밀리아니시카, 자네는 아주 술을 끄는 건가? 아니면 오늘만 그러는 건가? 그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손을 머리에 받치고 있었지요. 자네 왜 그런가? 에밀리아 어디 아픈가? 그저 그래요. 몸이 좀 불편하군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나는 그를 데려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짜 많이 여위었더군요. 이마에선 열이 나고 오한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그의 곁에 머물렀지요. 밤이 되자 그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끄바스에다 버터와 양파를 섞어 넣은 후 빵도 집어넣고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쭈라를 좀 들게나 좀 나아질 걸세.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전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나는 차를 끓이기도 하고 할머니를 들들 볶기도 했으나 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치겠더군요. 3일째 되는 날 나는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마침 가까운 데에 코스트 프라보프라는 아는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보소 마긴시 댁에서 일할 때 그 의사가 한번 나를 치료해 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서로 알게 되었지요. 의사는 진료를 마치더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부를 필요까지는 없었소. 환자에게 가루약을 좀 먹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가루약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 의사가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덧 그가 알아놓은 지 닷새째가 되었습니다. 날이 그는 내 앞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나는 그때 일거리를 쥐고 창가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난로를 지피고 있었지요. 모두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주정뱅이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꼭 내 아들 자식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 같더군요. 에멜리아는 그때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아침부터 내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던 터였고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쌍한 인간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알고 갑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왜 그러나 에밀리시카. 저 만일 제 외투를 중고 의류시장에 내다 판다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받을 수 있을 걸세. 한 3루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멜리안 일리치.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만일 시장에 그 외투를 팔려고 내놓는다면 저런 꼴사나운 물건을 팔려 하는 인간도 다 있다는 투의 비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천사 같은 사람의 단순하고 순진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누가 3루블씩이나 낼까 생각했지요. 그 외투는 어설픈 물건이잖아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그런 엉터리 물건에 누가 3루블씩이나 낼까요? 글쎄 에멜리안 일리치, 만일 3루블을 꼭 받고자 한다면 물론 처음부터 사려는 사람에게 3루블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 두어야겠지. 에멜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스타피 이바노비치, 왜 그러나 에밀리아니시까? 제가 죽거들랑 제 외투를 내다 파세요. 제게 외투를 입혀 관에 넣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외투 없이 그냥 묻히렵니다. 그건 그렇고 제 외투는 값이 꽤 나가는 물건이니까 아마 당신께 보탬이 될지도 몰라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죽음 직전의 애수가 그에게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나 봅니다. 나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줄곧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또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 물 좀 마시겠나? 에밀리안 일리치. 네, 주세요.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아스타피 이바니치. 나는 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더 필요한 건 없는가, 에밀리아누시카? 없습니다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있잖아요. 뭐 말인가? 그게 뭐 말인가, 에밀리시카? 바지. 그 바지 말이에요. 그 바지 그때 제가 훔쳤어요. 아스타피 이바니치. 하느님 앞소사, 내가 자네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에밀리아누시카? 이 걱정도 많은 친구야. 이 사람아,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나. 그러나 날이, 저는 어찌나 슬펐던지 눈물이 눈에서 솟구쳐 잠시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스타피 이바니치. 다시 돌아봤더니 에멜리아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 앉으려 했지요. 그는 다시 점점 창백해지더니 순간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지막 숨을 내쉬더니 영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